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 이후 정치권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2심에서 반드시 뒤집어야 하는 민주당은 일제히 이 대표 무죄를 외쳤습니다. 사법 불복은 아니라면서도 1심 판결을 사법 살인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방금 전 지도부 회의를 거쳐 이번 주에도 주말 장외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회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상원 기자,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는 것 같은데요. 뒤에 천막이 보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제 뒤로 보이는 국회 본관 앞 천막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한 2차 비상행동 선포식을 잠시 뒤 시작합니다. 28일 특검법 제표 결대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대표 1심 선고 후 처음으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통령 부부와 비교하며 이 대표 무죄를 외쳤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그런데 윤석열은? 지도부 7명은 회의를 시작하자 차례로 이 대표 무죄를 외쳤습니다. 11월 15일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죽은 날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입니다. 명백한 사법 살인입니다. 국민법정에서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1심 판사를 직접 겨냥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습니까? 권력 압박에 합리를 잃는 재판 흑역사를 두고만 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서초동의 주인도 국민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재판 대응과 김 여사를 고리로 한 대여 공세 2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에도 장외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도부들은 1심 판결을 모두 비판했지만 정작 본인인 이재명 대표는 판결을 언급하지 않고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당내에서 거론되던 판사 탄핵도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사법 불복 프레임에는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옵니다. 지난 15일 1심 선고 전 최고위에서 웃으며 담소를 나누던 분위기와는 달랐습니다. 이 대표는 본인 1심 판결 언급 없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주장하며 검찰에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 훼손되는 법 절차를, 법 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것. 오후에 열린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서도 특검 준비를 차질 없이 해달라고 주문한 걸로 알려집니다. 일부 강성 지지층에서 요구하는 판사 탄핵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원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친명계는 이 대표는 끄떡없다며 지지층을 안심시켰습니다. 이 대표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힘내라고 얘기했고요. 걱정 안 한다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민주당 대변인은 당 내부 결속이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심 결과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로 징역형까지 가는 건 정말 이례적이라면서 정치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럴까요? 김지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 형량이 부당하다며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20대 총선, 21대 총선 때 선거법 위반 사례로 처벌된 사례를 전체 다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형을 판시한 사례는 단 한 건입니다.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게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는 겁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상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10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중처벌 요소가 있으면 징역 기간이나 벌금 액수가 늘어납니다. 공직선거법 재판 1심 판결문에는 이 대표의 가중처벌 요소가 상세히 언급됐습니다. 전파성이 큰 방송을 통해 발언했고 동종범행 전력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대표 양형에 이들 가중처벌 요소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대선이나 지방선거까지 사례를 넓혀보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6월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지난 3월에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뒤집힌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1심 판결문을 수령한 이 대표 측은 이번 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대선에 못 나온다면 비명계에게 기회가 오진 않을까 자연스레 친문 인사들에게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대표 1심 선고 이후 오히려 이들은 앞장서서 이 대표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대안은 이재명이라면서요. 진짜 속내는 뭘까요? 구자준 기자입니다. 친노 친문계 인사를 잇따라 경기도에 영입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지금 문객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법치인지 민주주의인지 정말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의원은 이 대표 대안 세력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른바 삼김 삼총도 지금은 속내를 비치거나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유일한 선택이자 또 유일한 대안은 이재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당내의 일관된 이야기이고요. 이 대표와 당권 경쟁을 벌였던 김두관 전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벌이며 정권 공세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 친문계 의원은 채널A에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며 그전까지는 오해받을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명계 내부적으로는 25일 위증교사 1심 그리고 내년 선거법 항소심에서 이 대표가 연이어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본격 움직임이 시작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 친명계 인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이라며 이 대표 지지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견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이제 관심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로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 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면서 기소가 됐었는데요. 이 당시 허위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내세워서 위증을 시켰고 끝내 무죄가 선고돼 대선 출마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검찰 기소 내용입니다. 자, 여당은 위증한 사람이 내가 위증했다고 했으니 이건 더 확실한 유죄다. 징역 1년이라는 구체적인 예상 형량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11월 25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직면하게 될 또 한 번의 운명의 날입니다. 12글자면 충분할 것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판사 출신 장동혁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를 유죄로 전망하며 예상 형량까지 언급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위증교사 1심 이후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도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사실 이건 백현동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5일 재판이 끝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대북송금 의혹 등 줄줄이 이어질 선고를 겨냥하며 이 대표 리더십에 타격을 주려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은 위증교사 혐의는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율사 출신 한 의원은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에게 집요하게 사실관계를 주입시킨 것 자체가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말했습니다. 25일 재판 생중계도 다시 꺼냈습니다. 한 대표는 모니터링 TF팀을 만들어 민주당의 재판 지연을 감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자, 반면 민주당은 위증교사 1심 재판 결과 정반대로 예상합니다. 무죄라고요. 민주당 율사 출신 의원들은 위증이 없는데 무슨 교사가 성립하냐고 하는데요. 서창우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선거 당시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자신이 변호사 시절 유죄를 받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해달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씨의 위증이 없었다. 위증이 없으니 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김 씨의 증언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은 고소 취소 협의를 한 이유가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것이었다. 이 말을 한마디 듣고 싶었던 것인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증이 없는 것이죠. 김 씨가 위증을 했다 스스로 자백한 데 대해선 그건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위증교사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수완박 법안에 맞서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한동훈 대표가 자신이 법무부 장관 때 만든 시행령이 불법 시행령임을 자인하였으므로 위증교사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그런 논리면 마약 사범들도 공소기각으로 풀어줘야 하냐면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호입니다. 네, 안 기자, 정치부 박지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1심 선고가 꽉 났습니다. 주말 사이에 조금 이제 민주당도 한번 생각은 해봤을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떤 생각일까요? 네, 이재명 대표 그제 토요일 장외 집회에서는 펄펄 살아서 인사드린다, 죽지 않는다고 했죠. 이 내용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측근인 정성호 의원에게는 걱정하지 않는다고도 말했고요. 그런데 분위기 당연히 좋지 않겠죠. 오늘 이재명 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봤는데 이 표정 굳어 있었습니다. 이 대표 측은 1심 선고가 과해도 너무 과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일단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착실하게 준비한 뒤에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도 함께 지켜본다는 계획입니다. 자, 오늘 최고위 보면 일제히 이재명 대표는 무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건데 그렇다고 판사를 또 공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딜레마입니다. 이 1심 판결을 비판은 해야 하는데 사법부에는 공세를 심하게 퍼붓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당장 공직선거법 2심에 위증교사 1심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분명히 판사 탄핵에 나설 거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 지지층 일부에서도 판사 탄핵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요. 하지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게 제가 판사 탄핵 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한다고 잘라 말하더라고요. 이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판단에 실망한 의견은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또 당 입장에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전망도 있었어요. 내부에서는 1심에서 과하게 유죄가 나오면 오히려 조기 대선을 더 몰아칠 거다. 근데 그런 조짐도 잘 안 보입니다. 네, 민주당이 그동안 지도부 차원에서 이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최대한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요. 판사 출신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무리한 법관 탄핵만 아니면 내년 연말 전에 이 판결 결과가 나온다고 전망했죠. 만약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못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먼저냐, 대선이 먼저냐 이런 말도 공개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이 친명 핵심 인사에게 이 대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어쩔 거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니 그 전에 윤 대통령이 물러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탄핵과 개헌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는 있지만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대표 대선 출마 때문에 탄핵, 개헌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 비명계 인사는 탄핵, 개헌해야 하는데 이 대표 때문에 오염됐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탄핵 개헌을 하려면 여당 이탈표 8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여당 결집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그마저도 어려워졌습니다. 자, 일단 관심은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열리는 위증교사 1심 선고 내용입니다. 뭐가 핵심이에요? 네, 바로 위증입니다. 이 위증, 법정에서의 거짓말을 뜻하죠. 이 대표의 변호인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위증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대표가 당시에 이 김모 씨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는데 김 씨는 법정에서 그 말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은 이 위증교사죄는 김 씨가 위증을 자백하면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자백이 있었는데 위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냐고 받아치고요. 이 김 씨는 공소장에 따르면 고소취하 협의가 이재명 당시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에 이뤄졌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증은 있었다 없었다 나눠지면 위증 교사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민주당에서는 위증이 없었으니 교사도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이 대표와 김 씨의 녹취가 앞서 공개된 게 있는데요. 이 대표가 내가 타깃이었던 거 매우 정치적 배경이 있었다는 점을 얘기해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변론 요지서를 김 씨에게 미리 보낸 점 등을 교사의 증거라고 강조하면서 기억이 잘 안 나는 사람에게 기억을 압박한 것도 교사라고 합니다. 이 대표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이렇게 계속 얘기했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자, 민주당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네, 친명과 비명 서로 간에 온도차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 친명계는 대법원까지 가보겠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되치기로 살아왔고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고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요. 오히려 이런 일이 여러 번 겪어서 괜찮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비명은 일단 숨죽이고 있습니다. 지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비명계, 소위 말하는 비명행사 당했죠. 학습 효과가 생겼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 항소심 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무죄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내년 초까지는 비명계도 물밑에서 움직일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희 기자, 박지한 기자였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과 과정에서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죠. 자, 이 의원이 당시에 부적절한 일이 8가지 있다고 언급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가 당시 본인이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해서 윤한홍 의원의 경남지사 출마를 막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있었던 부적절한 일을 밝히겠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랑 좀 오랫동안 통화를 했어요. 검찰에서 참고인 소환 조사를 하게 되면은 가서 밝히겠다. 본인은 대략 8가지 정도의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서울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경기 분당갑 3곳의 공천에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을 밝혔는데 더 있다는 겁니다. 부적절한 8가지에는 강원지사, 경기지사, 대구수성을 공천 등이 거론됩니다. 김진태 지사가 경쟁력상으로 상당히 우위였는데 이건 현저하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대통령께서 공천하려고 했던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의원은 장성철 소장의 주장에 대해 할 말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명태균 씨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경남지사 출마를 막았다고 주장하는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윤한홍이는 도지사 못 나가요, 저 때문에. 윤 총장한테 윤한홍이 도지사 나가면 홍 대표가 가만히 있겠나. 그러면 또 어부지리로 민주당 된다. 윤 의원은 채널A에 당시 대선 캠프에서 일할 때라 경남지사 출마까지 생각할 여력도 안 됐다며 말도 안 되는 허풍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검찰이 지난 15일,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구속된 당일 여론조사 기관 PNR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죠. 공천 대가 동거래 규명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 여론조사까지 확대되는 걸로 보입니다. 김정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구속된 명태균 씨. 오늘 심사에서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하셨습니까? 명 씨가 구속된 날 창원지검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여론조사 업체 PNR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PNR 대표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창원지검은 대선 당시 여론조사 조작과 묵인 방조 의혹으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고발된 사건을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았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검찰 수사가 여론조사 조작 의혹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PNR은 지난 대선 때
명 씨의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미래한국연구소와 여론조사를 했던 업체입니다. P&R 대표는 조작은 없었다며 여론조사도 미래한국연구소 측이 사정해서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혜경 씨는 명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에게 받으라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돈은 모자르면은 소장한테 얘기해서 100고 임고 받으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좀 받아가 난가 돈을 다 돌린다고 다 공지했거든. 알겠습니다. 검찰은 오늘 강혜경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빨리 진실을 다 있는 대로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구속 지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자유롭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P&R의 여론조사를 의뢰한 미래한국연구소 김모 전 소장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계절이 순식간에 겨울이 됐습니다. 하루 새 기온이 10도가량 떨어졌고요. 한때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호영 기자, 한창 퇴근길인데 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 명동에 나와 있습니다. 화려한 백화점 외경에 눈이 가는 것도 잠시 매서운 날씨 탓에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데요. 현재 이곳의 기온 2도지만 빌딩 사이로 부는 칼바람 탓에 체감 온도는 영하의 날씨입니다. 바로 앞에는 경기 남부로 향하는 광역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기역자로 길게 늘어선 줄도 보이는데 퇴근길 시민들은 패딩과 목도리로 중부장한 채 짧게는 2에서 3분, 길게는 20에서 30분간 발 동동 구르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이 너무 춥긴 하지만 집에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퇴근할 때 뭐 차 타고 오래 가는 거는 이제 앉아서 가니까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좀 기다리는 게 제일 춥습니다. 추운데 기다리기 힘들죠. 버스 놓치면은 또 오래 기다려야 되고 손이 가장 추운 것 같아요. 손발이 추워지면 이제 다 추워진다고 생각해서.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0도가량 뚝 떨어져 서울 영하 3.1도를 비롯해 전국 대부분이 영하로 시작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북 무주와 장수, 지난은 오전까지 한파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야외 재래시장은 찬바람까지 불어 손님 상인할 것 없이 온종일 추위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너무 추워서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발도 시렸네, 웬일로. 아직은 7월 저기가 아닌데. 이번 추위는 북쪽 대륙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도 전국 대부분 영도 안팎으로 중부 내륙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며 다른 지역보다 더 춥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 수요일 낮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서울 명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분식 프랜차이즈 김간혜의 김용만 회장. 아들인 김정현 대표가 나서서 이 김 회장을 해임했는데 김 회장이 아들을 몰아내고 일선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김간혜의 창업자인 김용만 회장. 소비자와 가맹점들 입장에서 이득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염두에 두고 기업을 이끌어왔던 것이 지금의 김간혜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회장의 아들인 김정현 대표는 최근 사과문을 올리고 아버지 김용만 회장을 해임했습니다. 김 회장 관련 의혹이 커지자 더 이상 회사와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회장은 정신을 잃은 여직원을 숙박업소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해임된 김 회장이 아들인 김 대표를 몰아내고 복귀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등기상으로 지난 8일 김 회장이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같은 날 아들 김 대표는 오히려 해임된 겁니다. 저희 쪽도 확인하고 있는데 사실 직원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가지고. 비상장 회사인 김간혜는 김용만 회장의 지분이 99% 이상입니다. 압도적인 지분율이 대표이사 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결정적 바탕이 됐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영권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시민 민원글에 내놓은 답변이 논란입니다. 중국인은 2명 이상 모이면 시끄럽고 소란을 피우는 빌런이라고 한 건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홍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한국어 외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안내 방송도 나옵니다. 前方到站是경복궁
정부 서울 정사장. 이 중국어 방송이 과하다는 취지로 한 시민이 민원글을 올렸는데 서울교통공사의 답변이 논란입니다. 중국어 방송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중국인은 2명 이상 모이면 시끄럽고 소란을 피우는 빌런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다고 답한 겁니다. 빌런의 뜻은 악당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중국인을 폄하하는 표현을 공식 답변에 버젓이 쓴 겁니다. 안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끄럽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요. 우리도 다른 나라에 가면 안내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글은 온라인에 공개된 상태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논란이 불거지자 부적절한 단어와 내용이 포함돼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부서장이 민원에 직접 답하거나 내용을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주택 욕실에서 폭발 사고가 났는데 엄마와 아이들이 씻을 때 거품을 내는 스프레이를 사용해 목욕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스프레이에서 나온 가스가 욕실에 있던 벌레 퇴치기와 반응해서 폭발한 건데요. 조현진 기자입니다. 폭발과 함께 산산조각난 유리창과 창틀이 바닥으로 쏟아집니다. 놀란 이웃 주민이 현장을 살핍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아이 2명과 여성을 급히 구조해 나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캉 소리 났죠. 캉 하면서 집 완전 부러지는 소리 났어요. 와서 싹싹 그랬으니까. 이 폭발로 집에 있던 30대 엄마와 9살, 3살 아이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폭발 당시 아이들은 욕실에서 목욕 중이었는데 거품을 내는 버블 클렌징 스프레이를 쓰고 있었습니다. 버블 스프레이 사용 중 나오는 가연성 가스가 욕실에 설치된 포충기, 벌레 잡는 전기장치에서 불꽃이 튀자 폭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욕실에서 발생한 폭발은 거실 유리창틀까지 날려버릴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버블 클렌징 스프레이는 다양한 색깔의 거품이 많이 나 아이들 목욕용품으로 요즘 인기가 많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제품을 사용할 경우 환기를 시키고 주변에 전기장치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동네 곳곳을 누비는 마을버스는 운전기사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외국인을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며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마을버스. 하지만 배차 간격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차를 못 굴려요. 가동 범위가 60에서 70%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종로 13번 마을버스는 모두 4대지만 운전할 기사가 없어서 2대는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마을버스 기사는 적정 인원인 3,500여 명보다 600명 정도 부족합니다. 월 300만 원대인 낮은 임금 탓에 젊은 기사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10명 중 6명은 60대 이상 고령 운전자입니다. 고령화에 구인난까지 심해지자 서울시가 외국인 운전기사 채용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면 미얀마, 캄보디아 등 16개 국가에서 인력 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나라마다 교통체계가 다르다 보니 기사들의 운전 역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기사님들을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검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현지 면허를 가진 이들을 국내 교통연수원에서 추가로 교육하거나 국내 면허를 새로 취득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 2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게 돼 구인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란 관측입니다. 버스 운행에 지장만 없고 이제 또 자격만 갖추신 분들이라면은 외국인 분들도 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운전기사에 필요한 자격과 기술 등을 감안해 비자 발급이 적절한지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을 바꿔서 승인한 건데요. 러시아는 3차 세계대전을 언급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고 주택가에선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러시아는 겨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력시설들을 공습했습니다. 러시아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북한군까지 참전한 가운데 미 현지 언론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공격용 지대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도록 허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4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사거리 약 300km의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스를 지원했지만 이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공격이 가능해진 겁니다. Ракети самі за себе скажуть. обов'язково. слава Україні. 뉴욕타임스는 장거리 미사일이 최대 격전지 쿠르스크에 러시아와 북한군을 상대로 한 공격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If they do deploy to fight against Ukraine, they're fair game. They're fair targets.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블라디미르 자바로프 부위원장은 3차 세계대전 시작을 향한 매우 큰 발걸음이라며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떠오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아버지가 평화를 일궈 생명을 구하기 전에 군산복 합체가 3차 대전을 일으키려 한다며 바이든의 조치를 맹비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북한이 마음대로 폭파해버린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여기에 들어간 우리 예산이 1,800억 원입니다. 정부가 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지난달 15일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북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와 철로 일부를 폭파했습니다. 이 폭발로 현물 차관 형태로 투입된 우리 세금 약 1,800억 원도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1억 3,290만 달러에 달하는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이 돈을 북한으로부터 돌려받을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도로 폭파는 북한이 차관을 갚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상환 조처를 유관부서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1,800억 원 현물 상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도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환 시기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도로 연결 사업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중단됐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재개됐습니다.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2020년에도 일방적으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지난해 44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술과 담배는 일절 안 한다는 트럼프, 햄버거와 콜라 사랑은 유별난데요. 패스트푸드는 독이라던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마저 결국 햄버거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장남 트럼프 주니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가 트럼프 당선인의 전용기 안에 모여 있습니다. 탁자 위엔 유명 패스트푸드 브랜드 맥도날드의 햄버거가 놓여 있습니다. 이들 중 단연 주목을 받은 인물은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미 대선 기간 중 패스트푸드로 대표되는 가공식품 판매 금지를 주장했던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를 변형해 마하,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자는 유세 운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트럼프 당선인의 패스트푸드 식단을 독극물이라는 극단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The food that goes onto that airplane is like just poison. You don't have the choice. You're either given KFC or Big Macs. 하지만 이 발언 이틀 뒤 트럼프 2기 내각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됐고 독극물에 비유한 햄버거를 당선인과 함께 먹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를 의식한 듯 사진을 공개하면서 케네디 주니어 딱 걸렸다며 햄버거를 먹는 그의 모습을 농담처럼 얘기했고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는 내일부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 현지 언론은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일하려면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라며 기존의 신념을 버려야 한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선거 운동 중 맥도날드 매장을 찾아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조지아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회의 도중에 페인트를 맞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최다함 기자가 전합니다.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진지하게 회의가 열리던 도중 갑자기 한 남성이 선관위원장에게 다가가더니 종이컵에 든 무언가를 뿌립니다. 그가 든 것은 검은색 페인트. 앉아있던 위원장은 순식간에 페인트 테러를 당했고 주변 인사들은 그를 체포하려 달려드는 등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조지아의 야당 인사가 최근 치러진 총선 결과가 부정선거라며 페인트 테러를 한 겁니다. ასეთი ბულინგითა და ასეთი პირადი თავდასხმებით რეალურად არჩევნებთან დაკავშირებით არ არსებობს რაიმე ხელშესახები, გარემოება, რომელიც მიუთითებდა იმაზე, რომ არჩევნები იყო манипулირებული. 지난달 26일 치러진 총선에서 조지아 집권당은 50% 넘는 득표율로 150석 가운데 89석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여론조사와 반대 결과가 나왔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시민들도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북중미 축구연맹 네이션스리그 온두라스와 멕시코전 종료 뒤 경기에서 패한 멕시코 축구 국가대표팀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이 상대 감독과 악수를 하러 걸어갑니다. 그때 관중석에서 날아온 맥주캔 하나가 감독의 머리에 맞았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지만 아기레 감독은 고통을 참으며 예정대로 상대 감독과 악수를 했습니다. 북중미 축구연맹은 성명을 통해 관중들의 폭력적인 행동은 축구에서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네, 뜨겁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실거래가에 이어서 최고가 거래 비중도 꺾였는데요. 이준성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 9월 전용 면적 72제곱미터가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한 달도 채 못 돼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아파트는 지난달 17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같은 층 같은 면적의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반 만에 8천만 원 떨어진 겁니다. 지난 5월부터 계속 증가해 16.9%까지 치솟았던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 비중이 지난달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고가 거래만 줄은 것이 아니라 평균 실거래가도 하락 중입니다. 이에 지난 5월 이후 최대 8,800건을 웃돌았던 월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9월과 10월 각각 3,000건대로 하락했습니다. 폭풍 한솔 몰아치죠. 이전에는 한 10건 정도 한 달에 생겼다면 9월, 10월 3분의 1 토막 3건 정도. 최근에는 뭐 2건 정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자금줄이 막힌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들이 있고 대출 규제로 인해서 매수세가 많이 꺾이다 보니까 서울의 주택 소비 심리 지수도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당분간 서울 아파트 시장의 관망세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키 크는 주사 열풍입니다. 1년에 1,000만 원이 넘기도 하고 진료 대기에만 5년 걸리는 병원도 있는데요. 이 주사만 맞으면 아이들 키가 클까요? 현장 카메라 김승희 기자입니다. 요즘 이렇게 아이 키를 키워준다는 병원들이 부쩍 많이 보이죠. 이곳에서 사용하는 성장 호르몬 주사, 일명 키 크는 주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성장 클리닉입니다. 평일 낮이지만 학부모와 아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3시에 지금부터는 밀린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1시간이 되겠어요.
이곳에서 동네 친구를 만나는 건 흔한 일입니다. 키 크는 주사로 유명한 한 대학병원도 찾아가 봤습니다. 진료 예약을 문의하자 믿기 힘든 답변이 돌아옵니다. 2028년이요? 29년도에서 제일 빠를 때 그것도 아직 오픈을 안 해가지고. 출산 전 성장 클리닉 예약은 필수란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중에 알려진 키 크는 주사엔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든 성장 호르몬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초등학생 기준으로 1년간 4cm 이하로 컸다면 저신장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한 치료제인 겁니다. 104cm에서 시작을 했고 1년 딱 치료를 하니까 10cm가 크더라고요. 지금 146cm 정도 됐는데 하지만 자녀가 조금이라도 더 컸으면 하는 바람에 성장판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주사를 맞히는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주사를 맞고 싶다. 친구를 또 맞는다. 이래서 저희도 좀 거리낌 없이 갔던 것 같아요. 1회 투약 비용은 평균 3만 원 내외로 거의 매일 맞아야 해 1년치 주사값이 1,00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1년에 차 한 대가 몸무게가 늘어나면 약의 용량이 늘어나니까. 시장 규모도 4,445억 원까지 커졌는데 주사를 맞는다고 무조건 키가 자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2년차 정도 됐을 때 당 수치가 높게 나와서 그 이후에 또 척추 측만증이 의심된다고. 성장판이 거의 안 남았을 때 치료하는 건 사실 지양을 해야 돼요. 기저질환이 없는지 잘 확인하고 치료를 해야 돼요. 아이의 키만 클 수 있다면 뭐든 해줄 수 있다는 게 부모 마음이라는데요. 어떤 방법이든 아이의 몸과 마음을 해치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현장 카메라 김승희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박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의 대담을 진행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을 파우치라고 말한 게 논란이었죠. 박 후보자 파우치는 팩트라며 쏟아지는 공격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사퇴하라고 했고요. 백승현 기자입니다. 이른바 파우치. 네네. 외국 회사 조그만한 백이죠.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을 조그만한 파우치라고 표현했던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야당은 청문회장에 명품 가방 실물과 직접 쓰던 파우치를 갖고 와 박 후보자의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디올백입니다. 조그만 동전 지갑 정도는 아니고 제가 보면 거의 핸드백이에요. 현재 사용하는 파우치예요. 그리고 이건 전에 사용하던 파우치 갖고 왔습니다. 박 후보자는 상품명일 뿐이라며 반성할 내용이 없다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파우치라고 쓴 배경이 있습니까? 공식 사이트에 디올 파우치라고 제품명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작은 가방이라고 나옵니다. 파우치는 사실, 팩트입니다. 상품명입니다. 직접적인 사퇴 압박도 나왔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박 후보자 저 좀 아시죠? 네, 압니다. 우리 언론사 같은 입사 동기고 수습을 같이 생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후배들의 요구를 받들어 사퇴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 후보자 청문회는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성일환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비명계 삼김 주자들 보이는데요. 이 대표가 뭘 찍었을까요? 네, 점입니다. 피부에 있는 점이요. 네, 일단 공직선거법 1심대로라면 이재명 대표 다음 대선에 못 나오죠. 그러다 보니 비명계 삼김 주자가 거론되는데요. 이 대표의 점 하나 찍은 사람이 가장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상김이나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의 점 하나 찍은 사람이 올라가지 그거 하려고 많은 분들이 지금 옆에서 그렇게 아버지하고 옹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와 뭐 비슷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네, 이 대표가 점 찍은, 즉 이 대표가 고른 사람이란 뜻도 있고요. 점 찍고 돌아온 이 대표, 즉 이 대표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란 뜻도 됩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낙점을 받아야 뭐 대선 후보가 될 거다 이런 거군요. 네, 조 단장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명계도 그걸 알고 숨죽이고 있는 거라고요. 방송인 김어준 씨도 비슷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대선이 대법보다 빠르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됩니다. 이제 대법이 대선보다 빠르면 이재명이 손드는 사람이 다음에 됩니다. 두고 봅시다. 근데 정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못 나올 가능성도 슬슬 가정은 하는군요. 네, 여권에서는요. 벌써 이 대표 후계자 토너먼트가 시작된 분위기입니다. 포스트 이재명으로서의 이재명 1-2-3-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청래, 추미애, 김민석 이런 분들이 왜 저렇게 오버하겠어요. 특히 김민석 최고가 이렇게 최근에 오버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포스트 이재명을 내가 차지하겠다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신의 사제가 된 아버지요. 이재명 대표 얘기입니까? 네, 이 대표 친명계가 아버지로 한때 비유해서 논란이 됐죠. 이번에는 신의 사제, 신의 종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이놈의 자식, 네 아버지 이름 뭐야? 아버지가 시키디?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갈수록 비유가 화려해지네요. 네, 국민의힘은 납득 못할 신격화를 멈추라면서 과거의 비유는 애교 수준이었다고 공격했습니다. 축구로 치면 손흥민으로 깃발이 계승된 것과 같습니다. 이재명 대 차은우. 하나, 둘, 셋. 이재명. 이건 아니다, 진짜. 네, 뭐 정조나 예수에 비유한 적도 있었죠. 맞습니다. 과거 이 손흥민에 비유했던 정청래 의원, 오늘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비유했습니다. 뭐 지지층을 겨냥하는 걸 텐데 그래도 1심에서 어쨌건 유죄를 받았는데 신격화까지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이해식 비서실장도 논란이 일자 이 로마 16대 황제가 쓴 글귀를 인용했을 뿐 이 대표를 신의 사제라고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표정이 좀 밝아요? 뭐 반사이익을 얻었어요? 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뒤 정부 여당의 지지율 처음 공개됐는데요. 이 당정 모두 조금씩 올랐습니다. 먼저 대통령 지지율 3주 만에 하락세 벗어나서 23.7% 기록했고요. 여당도 지난주에 이어 0.9%포인트 상승해서 31.6% 찍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선고가 나왔는데 그게 반영이 된 민심입니까? 그래서 지난주 지지율을 저희가 요일별로 쪼개봤습니다. 정부와 당이 주도해서 여야 의정 협의체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화이팅! 내일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죠. 판사 겁박하고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사이익을 봤다고 하기엔 부끄러운 성적표 같은데요. 네, 이 대표 1심 효과는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오히려 지지층 결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당 사실 그래봤자 얼마 오르지도 않았죠. 반사 이익에 기대거나 그렇다고 오버하지도 않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더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여당은 반전 기회로 삼고 있는데 민생이 나아지지 않고는 국민 성적표가 오를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또 우리은행입니다. 25억 원 규모의 사기 대출 사고가 났지만 지난 8개월간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올해만 네 번째 사고로 피해액이 300억 원이 넘습니다. 검찰은 오늘 임종용 회장 사무실과 우리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시입니다. 지난 3월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해 사기 대출 25억 원이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3월 발생했지만 우리금융 측은 최근 제보가 있기까지 8개월간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금융 측은 이에 대해 은행 측도 피해자 입장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8월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적정 대출을 포함해 올해 들어서만 4번째 대형 금융사고인데 피해 금액만 345억 원에 달합니다. 그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임종용 회장은 사과를 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강화 그리고 기업 문화의 올바른 정립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적정 대출 건과 관련해 임종용 회장의 사무실과 우리은행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지난 15일까지였던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검사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잇따른 금융사고 속에 우리금융의 사업 리스크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19년 만에 경기로 관심이 컸던 핵주먹 타이슨의 복귀전이었죠. 이틀 지나서도 뒷말이 많습니다. 역대 최악의 졸전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넷플릭스의 접속 지연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19년 만에 링으로 돌아온 타이슨의 복귀전은 엄청난 기대를 모았습니다. 경기 전날 치열한 신경전은 분위기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경기 당일 평소 미식축구 경기가 열리는 텍사스의 8만 명 수용 규모 돔구장엔 7만 2천여 관중이 몰렸습니다. 입장권 수입만 우리 돈 250억 원을 넘겼습니다. 왕년의 핵주먹에 대한 추억과 2천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경기를 독점 중계한 넷플릭스 측은 전 세계 6천만 가구가 경기를 실시간으로 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 없는 잔치였습니다. 화끈한 KO는커녕 8라운드까지 지루한 공방만 펼친 졸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접속이 끊기는 버퍼링에 시청자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It's buffering and I'm missing everything and people are pissed. 최대 동시 시청이란 넷플릭스의 자화자찬이 무색하게 접속이 안 되거나 끊기는 현상이 반복된 겁니다. 미국 언론은 온라인 접속 중단 추적 사이트를 인용해 경기 당일 밤 11시를 기준으로 9만 5천여 건의 접속 불량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전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만큼 경기가 끝나도 뒷말이 많은 여전히 떠들썩한 세기의 대결입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지난 31년 동안 현대가가 이끌어온 축구협회 회장 선거인데요. 이 선거에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현윤 기자입니다.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현대가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1993년부터 31년 동안 현대가가 맡아온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해서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허정 감독은 축구인들의 단합과 상생을 위해 협회를 잘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서로 정말 축구인들이 전부 단합해서 우리 축구가 잘 될 수 있게 이끌어야 되지 않겠어요. 허정 감독은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을 이끌었습니다. 국내 프로팀과 국가대표팀, 네덜란드 아이트호벤에서 선수로 뛰었고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에서 행정가로 활동하는 등 50여 년간 축구계에 종사했습니다. 허정 감독은 현 정몽규 회장 체제에서 회장 도전 의사를 밝힌 첫 번째 후보입니다. 지난 2016년과 2021년에는 정몽규 회장이 단독 출마해 3연임까지 한 바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1993년 정몽준 회장 이후 현대가 사람이 이끌어왔습니다. 축구계에 매년 1,500억 이상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협회장 선거는 내년 1월 8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오늘 찬바람 속에 올가을 첫 영하권과 첫 한파특보 등 예년보다 심한 추위가 기록됐습니다. 가장 추울 때 서울에선 영하 7.2도, 전북 무주에선 영하 19.4도의 추위를 느꼈는데요.
내일은 추석 최강 기온이 서울 0도, 무주 영하 8도로 비교적 덜 춥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0도에서 영하권이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기온은 차츰 오르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오늘만큼 춥다가 목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 하늘엔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에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륙에 부는 바람은 약해졌지만 해상에는 바람이 강해서 풍랑에 주의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0도, 춘천 영하 3도, 대전 영하 1도 등 대부분 영하권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구와 광주 1도, 진주 0도로 춥겠고 서리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른바 쪽지 예산의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최종 심사가 시작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밀실에서 논의라고 이때 보통 지역구 예산들 쪽지로 넣지요. 올해 세수 30조 원 펑크 났고 내년도 적자 걱정이 큽니다. 나라 살림 걱정 안 하고 쪽지 마구 넣는 의원들 누군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부끄러운 밀실 전통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